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서 딥러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중에서 이제 CNN과 LSTM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CNN이라는 건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 LSTM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 또 다른 것들이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PCA와 ICA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아닌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 베이시스를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CSP라는 알고리즘과 LD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뇌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머신러닝 방법을 배웠던 이유는 이 BCI를 구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이 BCI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SMR 방식, P300 방식, SSVP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먼저 이 SMR 방식에 대해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걸 우리가 매틀랩을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P300과 SSVP 방식의 BCI 방법의 원리와 이것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SMR 기반의 이제 BCI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과학 기본 내용을 배울 때 우리 뇌에는 영역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모터 코텍스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이었고, 여기를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각 위치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몸의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뇌 영역이 어느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호먼큘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먼큘러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뭐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얼굴, 혀 등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 다른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왼쪽 뇌 영역이 오른쪽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는데, 우리 왼쪽 뇌에서 나온 이 신경섬유가 이 메듈라라는 곳에서 데쿠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신경섬유는 오른쪽에 있던 신경섬유는 왼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차하는 것을 데쿠세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 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손을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왼쪽 뇌 중에서도 손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내가 만약에 왼손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오른쪽 뇌에 손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왼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위들을 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이 뇌 표면에서 또는 이 뉴런에서 바로 신호를 측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EEG를 이용을 해서 뇌 표면에서 뇌 표면이 아니라 두개골을 지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신호들을 이런 뭐 손가락의 움직임을 다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왼손과 오른손, 그 다음에 혀와 다리,
움직임 정도를 EEG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왼손이나 오른손 또는 다리 뭐 이런 것들을 움직였을 때 우리 뇌파에서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왼손이나 오른손을 움직였을 때 C4 채널에서 측정된 뇌파를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C4라고 하면 우리가 센트럴 영역에서 이 가운데 영역에서 포면 이제 오른쪽이라고 했죠. 짝수면. 그래서 지금 이쪽쯤 되는 채널이고 그때 초록색이 이제 오른손을 움직였을 때 파워 스펙트럼이고 빨간색이 왼손을 움직였을 때의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 C4 채널에서 그 뇌파를 측정을 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 지금 오른손 움직였을 때처럼 이렇게 알파파와 베타파에서 파워가 높게 나와요. 알파파와 베타파는 뭐냐면 우리가 뇌파를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8에서 13Hz는 알파파, 13에서 30Hz는 베타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알파파와 베타파가 원래 이렇게 좀 높은 값을 갖고 있다가 움직임을 수행을 하면 이 파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ERD라고 불러요. 그래서 ERD라는 건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의 약자로 ERD라고 부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 뇌파는 원래 이제 코텍스랑 이제 살라머스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평상시에도 이제 알파파나 베타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움직임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싱크가 깨져서 파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ERD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는 파워가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움직임을 끝나게 되면 이 파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ERS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뇌파가 알파파에서 이렇게 파워가 움직임에 따라서 파워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알파파에서의 파워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C3 채널에서 측정된 신호고 오른쪽은 C4에서 측정된 뇌파 신호를 알파파 대역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을 때 왼손 빨간색 움직임을 했을 땐 빨간색 선인 왼손 움직임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른손 움직임을 했을 때는 초록색처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 준 거고 오른손 움직임을 했을 때는 왼쪽 뇌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C3 채널에서 ERD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손 움직임을 했을 때는 C4 채널에서 ERD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제 토포그래피로 살펴보면 왼손 움직임 상상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왼손 움직임 상상을 했을 때고 오른쪽 그림 이제 오른손 움직임 상상을 했을 텐데 왼손 움직임 상상을 했을 때는 왼쪽 뇌에서 오른손 움직임 상상을 했을 때는 왼쪽 뇌에서 ERD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이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로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은 왼쪽 팔 움직임 담당 영역에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파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파파에 해당하는 영역은 움직임을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ERD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베타파에 해당하는 영역은 ERD가 나타났다가 ERS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하면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나 이렇게 필터링한 신호를 따로 플러스를 해서 봐야 알 수 있던 걸 타임 프리퀀시 플러스를 하면 시간에 따라 각 주파수별로 파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손 움직임을 했을 때 이렇게 ERD, ERS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움직임을 상상만 해도 이런 ERD, ERS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세게 나타나고 움직임을 상상만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 상상만으로도 ERD, ERS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서 왼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는지, 혀를 움직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줄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했으면 오른쪽, 왼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앞으로, 뭐 혀를 움직이려고 했으면 뒤로 가도록 제어를 해서 뭐 이런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한다거나 전동 휠체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하 좌우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SMR 기반의 BCI 방법을 이용을 할 때 장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SMR 방식의 BCI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트레이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움직임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상상을 할 때도 ERD, ERS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피험자한테 왼손이나 오른손 움직임 상상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런 움직임 상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ERD, ERS 현상이 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험자마다 움직임 상상을 하는 게 몇 주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두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도 ERD, ERS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BCI 일리터러시,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SMR 방식은 피험자가 움직임 상상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한 세 가지 방식들 그래서 SMR 방식, P300, SSVP 이 세 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가장 낮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SMR 방식으로 예측을 할 때는 왼손, 오른손, 다리 그리고 혀 정도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상하 좌우 이렇게 최대한 4개 정도까지가 구분이 가능하고 왼손, 오른손을 구분을 할 때가 정확도가 90%였다면 거기에 이제 다리까지 더 추가를 하면 정확도가 뭐 한 80%, 70% 이렇게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4개까지 사용을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단점이 생겨서 안 그래도 정확도가 낮은데 클래스 숫자도 많이 높일 수가 없고 높이면 또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각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P300이나 SSVP 방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각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SMR 방식은 시각 자극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냥 시각 자극 달아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내가 앞에 뭔가 그 음식이 있고 밥을 먹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계속 시각 자극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굉장히 걸리적거리겠죠. 그리고 시각 자극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 자극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BCI 시스템을 제어할 때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P300이나 SSVP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럼 내가 그때 무엇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지는데 S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움직임을 상상하고 싶을 때 상상을 하면 그때 이제 BCI 시스템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시스템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P300이나 SSVP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 이 시각 자극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BCI 2000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런 걸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S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뭐 왼손, 오른손 이런 글자만 띄워준다거나 화살표만 띄워줘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뇌파 측정 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도 그 정도는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실험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MR 기반의 BCI를 구현을 할 때 어떤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채널별로 어떤 우리 뇌의 위치별로 신호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뇌파에서 이제 잡음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이런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CAR이라고 해서 Common Average Reference라고 해서 이 전체 신호의 평균을 각 신호에서 빼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뇌에서 측정된 신호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특성들은 제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머리 움직임과 같은 잡음들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프로세싱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기준으로 에포킹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 트라이얼에서 내가 어떤 눈 움직임이나 손 움직임이나 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에폭들 중에서 그 에폭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분석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이벤트마다 데이터들을 이렇게 에포킹을 해주게 되고, 그럼 이제 데이터가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왼손 움직임, 오른손 움직임, 왼손 움직임, 오른손 움직임 이렇게 다른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하면 왼손 움직임에 대한 트라이얼들만 모아주고, 또 그 다음에는 오른손 움직임에 대한 트라이얼들만 모아주고, 뭐 다리 움직임에 대한 트라이얼들만 모아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왼손 움직임에 대한 게 X축은 지금 시간, 뭐 Y축은 채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새로운 축이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런 3차원 데이터가 또 이 클래스별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포킹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13 채널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3 채널이었다라고 하면 얘에 대한 타임 프리퀀시 플롯을 그려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럼 이게 트라이얼별로 다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트라이얼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얼별로 이렇게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이렇게 맵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줘요. 그러면 얘가 이 움직임 클래스 1에 대해서는 이 C3 채널에서 타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트라이얼 기반으로 평균을 내면 좀 더 안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클래스마다 타임 프리퀀시 플롯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는 전체를 합쳐서 이 클래스 간에도 평균을 취해서 이런 것들 분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클래스 간 변화를 보고 싶다면 각각 에버레이지를 해서 플롯을 살펴보고, 만약에 이거 전체에 대한 걸 보고 싶다고 하면 전체에 대해서 에버레이지를 해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기준으로 ERD가 주파수가 어느 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또 ERD가 뭐 시간상으로는 어느 시간대에 발생을 했는지, 채널은 어느 채널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을 수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 필터링을 몇으로 해줄지, 또 시간은 이 구간은 우리가 아까 이 에포킹은 예를 들어서 2초로 해줬다라고 하면, 내가 알파파만 뭐 이 베타파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베타파는 0초에서 1초 사이만 변화가 있으니까 이 에포킹을 이제 1초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1초 데이터를 가지고 이 구간에 뭐 어떤 25에서 뭐 40Hz로 필터링한 신호를 사용을 하겠다. 그럼 25에서 40Hz로 필터링한 신호를 뭐 0초에서 여기 1초였다고 하면 1초까지의 신호를 평균 낸 거 값을, 그러니까 이 값이 하나가 되겠죠. 한 채널에 대한 필터링된 신호에 대한 0에서 1초 사이의 값이 하나로 평균이 취해지면 값이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뭐 X축이 C3 채널이고 Y축이 C4 채널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럼 이게 C3 채널과 C4 채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채널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파수도 이렇게 뭐 알파파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알파파 사용을 하고 또 베타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감마파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대역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특징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축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석 과정을 통해서 특징 추출을 어떤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분석 기반으로 이런 특징을 정하게 되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뭐 프리프로세싱과 에포킹 과정을 거쳐서 분석에서 정해진 파라미터들로 이제 특징 추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분류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BCI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짧은 시간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앞에서 트레이닝 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고 특징 추출을 해서 얘를 이제 매핑을 하면 이제 이 값이 그 클래시파이어가 학습된 걸 기준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SMR 기반의 BCI 방법이 어떤 원리로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런 BCI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 SMR 기반의 BCI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클래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을 구분을 하는 연구만 되어졌다면 거기에 이제 다리 움직임이 추가가 되고 혀 움직임이 추가가 되고, 또 이지가 아닌 이콕 같은 연구에서는 각각 손가락 움직임을 구분을 하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좀 예전에 많이 진행이 됐던 연구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클래스 수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사실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 방법이긴 하고, 이 SMR 방식의 연구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CSP의 알고리즘을 다른 CSP 알고리즘의 방법을 제안을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CSP의 원리와 어떤 변형된 알고리즘들이 있는지를 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SMR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P300이나 SSVP 방식에도 동일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BCI라는 것은 SMR 방식에다가 P300이나 SSVP 방식을 접목을 시켜서 더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클래스 숫자를 더 늘리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그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이런 연구들과 딥러닝을 사용을 할 때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이 SMR 방식의 BCI는 이 사용자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트랜스퍼 러닝 방식이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그냥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나서 새로운 사용자의 데이터로 조금만 더 추가 학습을 시켜서 이제 알고리즘이 그 사람에 맞도록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트랜스퍼 러닝 방식이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트라이얼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뭐 30개, 50개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또 사용자의 그 트레이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트레이닝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용자가 이제 ERD나 ERS를 잘 발생시키기 위해서도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측정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SMR 기반의 BCI를 구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CSP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먼저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분포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들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 게 이제 위에 있는 행렬이에요. 지금 U라고 표시가 된 건 이 데이터들의 평균, X1 좌표의 평균, 그 다음에 X2 좌표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시그마로 표시가 된 게 X1, X2 값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1, 0, 0일일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그 동그랗게 골고루 분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 데이터 1, 0, 0일이던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0.6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값이 더 커지면 얘네가 이렇게 평평하게 좀 더 이렇게 데이터가 완만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더 몰려 있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매틀랩에서 이렇게 코브라고 치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더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아까는 1, 1일 때 얘네가 이제 동일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위의 값만 줄어들었을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X1축에 대한 게 줄어든 건데, X1축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값이 줄어드니까 X1축에 대한 이 분산이 줄어들었죠. X2축은 분산이 그대로인데 X1축은 값이 더 줄어들었어요. 요 값이 줄어들면서 이번엔 이 값을 늘리면 이 X1축에 대한 이 분산이 더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값이 X1축에 대한 분산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여기에 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뒤에 있는 요 값은 X2축에 대한 분산을 조절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값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요 값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봤고, 이번엔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0, 0인 경우만 살펴봤는데 얘가 이제 0.5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과 x2가 각각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얘네가 이쪽으로 증가하는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반대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운다기보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행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걸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전개하는 것들만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에다가 우리가 상수를 곱하게 되면 이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크기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벡터의 상수를 곱했을 때는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 벡터는 회전도 하게 되고 이렇게 길이도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벡터가 3,4라는 벡터인데 x축으로는 3, y축으로는 4라는 벡터인데 여기에다가 a라는 행렬이 이런 행렬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7,16이 되는데 7,16은 지금 요 정도 지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는데 그럼 얘가 방향도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 길이도 더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벡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도 하게 되고 길이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벡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A 행렬에다가 이 벡터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원래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한 거랑 같은 벡터인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에서 봤던 이 A 행렬에다가 3, 4를 곱했을 때는 이 벡터가 이제 회전도 하고 크기도 변했는데 동일한 A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얘는 그냥 상수배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벡터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전도 없고 길이 변화만 생기는 이런 벡터를 이 벡터를 이 A 행렬에 대한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이때 이 3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A 행렬에다가 B 벡터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B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때 이 B 벡터를 A 행렬에 대한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이때 이 상수값을 람다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 값을 이 A 행렬에 대한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걸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A 행렬이 있을 때 이 A 행렬에다가 그 B라는 벡터를 곱해도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른다. 그때 이 상수배가 되는 이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A 행렬로 생각을 하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분포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 분포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때 아이겐 밸류가 큰 값이 지금 요 벡터고 아이겐 벡터가 작은 값이 요 벡터인데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벡터를 찾아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겐 벡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PCA라는 게 이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다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이런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주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베이시스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PCA이고 이때 얘네들을 각각 뭐 PC1, PC2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아이겐 밸류를 이용을 하면 새로운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CSP도 이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CSP를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면 CSP라는 건 한 가지 종류에 대한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대가 되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소가 되는 그런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CSP고 그 새로운 베이시스를 우리가 스페이셜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베이시스 또는 이 스페이셜 필터를 W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식들을 조금 길게 표현을 했었는데 좀 짧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그마가 앞에서 살펴봤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왼손 움직임이 빨간색, 오른손 움직임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1로 표시를 하고 파란색을 2로 표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 시그마 1인 거고 파란색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 2인 거예요. 그럼 이때 시그마 1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주고 시그마 2에다가도 동일한 벡터를 곱해주고 이 벡터에 대한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꿔준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줬을 때 이 값을 최대가 되게 만드는 W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베이시스인 거예요.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지금 W는 동일하죠. W는 동일하고 지금 이 값이 다른데 분모가 커져야 이 값이 커지고 분자가 작아져야 이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분산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이 분산이 더 커지는 그런 W,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 벡터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더 작아지는 그 분산값이 더 작아지는 그런 W를 찾아주면 클래스 1에 대해서 분산이 최대가 되고 클래스 2에 대해서는 최소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W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벡터를 찾아주게 되고 그럼 요 식은 우리가 요걸 푸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같은 식이에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한 게 그냥 상수배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틀랩으로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C1, C2라는 건 클래스 1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2는 클래스 2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값이고 걔네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W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PCA 방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PCA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구했던 거고 CS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걔네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는 게 이제 C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S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를 구해서 걔네들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면 얘가 이제 좀 더 구분이 잘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W 값을 찾아줬다라고 하면 이 W 값이 사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한 경우여서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 특징을 뭐 x1, x2 이렇게 두 개만 쓴 게 아니라 10개, 100개 이렇게 여러 개의 특징을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특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도 10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 10개를 다 사용을 하면 이제 그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의도 예측 정확도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값이 큰 거를 사용을 할수록 이런 그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해주는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우리가 찾아준 아이겐 밸류 중에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해서 이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거를 n개,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가 가장 작은 거 n개를 선택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을 해주는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왜 가장 큰 것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도 사용을 하냐면 이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애는 이 클래스 1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는 베이시스인 거고 이 값을 최소화하는 애는 클래스 2를 가장 잘 표현을 해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최소화한다는 건 얘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소가 되게 하고 얘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해주는 거라 이 값을 최소화하는 한마디로 아이겐 밸류가 가장 작은 값인 아이겐 벡터는 이걸 가장 잘 표현을 해주는 아이겐 벡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원리에 의해서 아이겐 벡터를 찾아주고 아이겐 벡터와 밸류를 찾아주고 그때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이렇게 소팅을 해서 꼭 가장 큰 거랑 작은 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n개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거 3개, 가장 작은 거 3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기준으로 아이겐 벡터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된 아이겐 벡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이 뇌파 데이터, 특징 추출한 데이터를 곱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분류가 잘 되는 뇌파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식으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매틀랩으로 같이 한번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주고, 우리가 벌써 뇌파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이네를 생성을 하려고 n을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 rand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임의의 값을 100개를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클래스 1 데이터는 x1으로 표시를 하고, 클래스 2 데이터는 x2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1에 이렇게 랜덤하게 x좌표 생성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랜덤을 더 더해줘서 두 번째 좌표를 생성을 해주고, 이 x1 데이터를 이렇게 파란색 별표로 표시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랜덤하게 x2를 생성을 해주고, 얘는 위에 거랑 조금 다르게 이 x2 데이터에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y축 값을 만들어줬어요. 이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CSP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예제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을 해준 거예요. 노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변수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준 거고, 그게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플러스를 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x1과 x2가 각각 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x1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밸류와 벡터 값을 계산해 준 게 요거예요. 지금 요건 아직 CSP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걸 좀 정리해서 봐보면, x1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와 벡터를 구하면 이렇게 함수를 써주면 얘가 요 값이 아이겐 벡터가 되고 요 값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와 밸류를 구해준 거고, 그래서 이 v1, v2를 그냥 요건 벡터 값만 있어서 요걸 이렇게 0.원점으로부터 이 벡터 값을 그림을 그려주려고 지금 0,0을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준 애를 라인이 이게 몇 콤마 몇에 이제 그 선을 그어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준 이 벡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고, 얘는 라인의 두께는 2, 컬러를 얘는 RGB 순서여서 파란색으로 그려줘라, 얘는 빨간색으로 그려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1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그려준 게 파란색, 그 다음에 2에 대한 걸 그려준 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벡터가 있고,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벡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축을 잘 찾아준 거고, 이게 지금 CSP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PCA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데이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아이겐 밸류를 구한 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을 해주는 축을 찾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PCA라고 했고, 우리가 오늘 배운 그 CSP를 해보려고 하고, CSP는 X1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X1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X2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와 밸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와 밸류를 구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는 하나는 지금 요축,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축, 하나는 지금 이 축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찾아주고, 그 축으로 데이터 우리가 찾아준 요 CSP 요 벡터를 가지고 요 벡터에 원래 데이터를 곱해서 새로 얻어진 요 데이터가 이제 새로 얻어진 데이터고, 그걸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별표랑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잘 분리가 된다라는 걸 살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SP라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대가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소가 되는 그런 축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그런 벡터를 찾아준 다음에 원래 데이터에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이 벡터는 어떻게 찾아주냐라는 건 각각의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두 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CSP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계속해서는 CSP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ICSP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뇌파 분석을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피험자가 바뀌면 그 뇌파 특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피험자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험자 내에서도 어떤 사람의 뇌파를 찍었는데 다음날 찍어보면 뇌파가 또 달라요. 또 다음날이 아니어도 방금 뇌파를 찍고 조금 있다 다시 뇌파를 찍어도 동일한 실험에서 뇌파의 특성이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요. 뇌파의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운 이 CSP 알고리즘이 굉장히 참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내가 어제 데이터를 찍고 CSP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오늘 찍었더니 뇌파의 특성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학습을 한 CSP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알고리즘이 ICSP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제 찍은 것과 오늘 찍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상에 이제 어떤 텀을 두고 찍었거나 또는 텀이 없더라도 어떤 이 동일한 피험자 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베리언스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인베리언트한 커먼 스페셜 패턴 알고리즘이 이제 ICSP인 거고, 우리가 원래 CSP 알고리즘은 이런 알고리즘이었죠.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해주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 ICSP는 어떤 애냐면 좀 전에 봤던 이 CSP 알고리즘에다가 논스테이셔너리 노이즈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런 개념을. 그래서 이 논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찍은 거랑 오늘 찍은 거 사이에 생기는 이런 변화들을 노이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또한 최소화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 W를 구해줄 때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을 최대화해주는 W를 구해줬었죠. 근데 이 ICSP는 이렇게 두 가지로 공식이 세워지는데 여기 보면 위에는 시그마 1, 시그마 2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는 A2, 여기에는 A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A라는 애는 뭐냐? A라는 애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세타가 노이즈 매트릭스, 노이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찍은 뇌파 데이터랑 오늘 찍은 뇌파 데이터 간의 차이를 노이즈라고 본다면 그 노이즈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준 게 지금 이 세타이고 그 세타에 이렇게 에타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이 뭐냐면 이 식이 만약에 A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i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 에타는 어떤 상수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타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에타가 0이면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얘도 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A2는 그냥 시그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시그마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CSP랑 동일한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타가 뭐 0.1이다 라고 하면 0.1 얘도 0.1
그러면 원래 이 시그마 2 값에서 얘가 1이 아니라 0.9가 되고 시그마만큼 노이즈 값이 0.1만큼 빼진 값이 요 A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시그마 성분보다 노이즈 값을 더 많이 빼준 값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ICSP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이제 클래스 2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던 게 요 자리에 이 노이즈 성분을 에타만큼 고려를 해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ICSP는 이런 논스테이셔너리 노이즈도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ICSP도 제안이 됐었고, 또 다른 걸로는 또 CSSP라는 게 제안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CSP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ommon Spatial Pattern의 약자였는데, 거기에 스펙트럴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CSP 알고리즘에 이 X신호 대신에 X신호에다가 타우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된 이런 신호를 입력으로 같이 사용을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X신호 그냥 뇌파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뇌파 데이터를 타우 시간만큼 딜레이를 시켜준 신호를 같이 뇌파 데이터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딜레이된 신호가 같이 들어가면 얘가 밴드패스 필터링 효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 효과를 줘서 이런 스펙트럴한 특징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게 CSSP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해주게 되는 거라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BCSP라고 해서 필터 뱅크 커먼 스페셜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뇌파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각각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4에서 8, 뭐 8에서 12 이런 식으로 해서 36에서 4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밴드패스 필터링을 거친 신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생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뇌파가 뭐 36채널이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그걸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3랑 C4 채널 근처에 있는 뭐 한 10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10개 뇌파 데이터에 대해서 요렇게 필터링을 한 거 10개, 또 요렇게 필터링을 한 거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 밴드패스 필터 구간별로 여러 개, 10개씩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될 거고 걔네들에 대해서 CSP를 돌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특징 추출하고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 FBCSP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SMR 기반의 BCI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이 SMR 방식의 BCI가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CSP 알고리즘을 변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면 더 이렇게 예측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CSP와 ISP, ICSP, CSSP, FBC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